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현장 시작합니다. 미국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가 각국에 부과한 상호 관세가 위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즉시 전 세계에 10% 관세를 새로 부과하며 맞대응에 나섰습니다. 미 관세 부과를 둘러싼 세계 경제 불확실성이 커질 걸로 우려됩니다. 이정민 기자입니다. 현지 시간 20일 미 연방대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그동안 각국에 부과했던 상호 관세가 위법이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IEEPA, 국제비상경제권한법으로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을 비롯해 대부분 국가에 부과해온 상호 관세와 캐나다, 멕시코, 중국에 부과한 펜타닐 관세 등이 무효가 된 겁니다. Six justices simply ruled that IEEPA authorities cannot be used. This administration will invoke alternative legal authorities to replace the IEEPA tariffs. 트럼프 대통령은 곧바로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전 세계에 10% 추가 관세 부과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But we're immediately instituting the 10% provision, which we're allowed to do. And in the end, I think we'll take in more money than we've taken in before. 3일 후부터 발효되는 추가 관세는 미 의회 허락 없이는 150일 동안만 유지되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더 강력한 방법으로 다른 관세 부과도 진행할 거라며 대체 수단으로 무역 확장법 232조, 무역법 122조, 201조, 301조, 관세법 338조 등을 거론했습니다. 또 무효가 된 관세의 환급 문제에 대해선 앞으로 수년간 소송에서 다투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각국 관세 환급금만 250조 원 이상으로 추정되고 상호 관세 인하를 근거로 무역협정을 체결한 국가들도 재협상이 필요해 세계 경제의 혼란이 커질 수 있다는 관측입니다. TV조선 이정민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김인호 산림청장을 직권면직했습니다. 청와대는 중대한 법 위반이라며 자세한 이유는 밝히지 않았는데 면직 사유는 음주운전으로 드러났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장동혁 대표 회견 후 폭풍이 거셉니다. 장 대표 절연 등을 요구하는 반발이 이틀째 이어지고 있는데요. 정치부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자, 변정현 기자, 김인호 총장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됐다고요? 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오전 김인호 산림청장을 직권면직 조치했습니다. 청와대는 중대한 현행법령 위반 행위를 해 무리를 야기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청장은 어젯밤 경기 성남 분당 신길사거리에서 술을 마신 채 운전하다 신호를 위반했고 그 과정에서 버스 승용차와 충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경찰 조사 결과 김 청장은 혈중 알코올 농도가 면허 정지 수준으로 나타나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장동혁 대표 회견 후 당내 비판은 오늘도 이어지고 있나요? 네, 장동혁 대표가 절윤 메시지 없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판결에 대해 무죄 추정 원칙을 언급하자 당내에서는 오늘도 절윤을 요구했던 의원들을 중심으로 장 대표와 절연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중진인 조경태 의원은 더 이상 정통보수 국민의힘을 망치지 말고 당을 떠나라고 촉구했습니다. 지도부인 양향자 최고위원도 오늘 언론 인터뷰에서 어제 그 메시지로 할 거면 아예 안 하는 게 맞다며 국민 보편적 정서와 분명 거리가 있다고 아쉬움을 드러냈습니다. 민주당 백승하 원내대변인은 오늘 논평을 내고 내란과 한몸임을 자인한 위험한 발언이라며 국민에 대한 도전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장동혁 대표 개인 의견인지 아니면 정당의 인식인지 알 수 없다며 분명한 입장을 밝히라고 촉구했습니다. 지금까지 정치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주말을 달구는 정치권 쟁점들 짚어봅니다. 김진욱 민주당 당대표 언론특보, 김기훈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먼저 첫 소식입니다. 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김인호 산림총장의 위법 행위가 발견됐다면서 직권면직 처리를 했는데요. 이유가 음주운전 혐의라고요. 네. 어젯밤에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가 사고가 났는데요. 네. 다행스럽게 인명사고는 났지 않았지만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적발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직권 면직을 했는데 김인호 산림청장 관련해서 저희가 봤을 때 제가 그냥 우스갯소리를 표현을 한다면 예. 김현지 실장의 전화를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이분이 지금 이재명 정부 들어가지고 국민 추천이란 방식으로 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분이
본인이 청장을 하면 좋겠다고 해서 셀프 청장을 했습니다. 네. 근데 이분이 됐는데 알고 보니까 김현지 실장하고 예전에 성남 의제 21이라는 곳에서 같이 근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김현지 실장이 근무를 했을 때 정책위 의장이었거든요. 그렇다면 저번 인사 때 김현지 실장이 뭔가 영향을 준 거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정부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산림청장으로 임명을 했는데 음주운전 때문에 불명예스럽게 이렇게 떠나게 됐습니다. 네, 이 산림청장이면 이 차관급 인사입니다. 어제는 또 평일이었고요. 이 차관급 인사면 당연히 수행하는 사람이 있을 것 같은데 직접 운전대를 잡은 게 좀 의아하긴 합니다. 아마 이제 운전 수행은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다만 어제 사고가 난 시점이 밤 11시경이라고 하는 거 보면 늦은 밤 아닙니까? 그렇다면 운전 수행은 퇴근을 한 이후에 이런 사고가 있었던 게 아닌가 싶은데 대통령께서 이 내용을 보고 받고 바로 그 가장 그 직권 면직이라는 높은 수준의 징계 조치를 취한 이유는 아마도 일벌백계 원 스트라이크 아웃을 통해서 공직사회의 기강을 바로잡겠다라는 그런 의지가 강력하게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예. 작년 연말 12월 초에도 이 농림부 차관에 대해서 직권면직을 한 적이 있었는데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 함께 일한 기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과연 이분들이 공직사회에서 고위공직자로서의 역할을 다 할 수 있는가, 그 부분에 충실한가 여부가 어떤 이 모든 사안의 기준이 된다라는 점에서 김민호 산림청장이 비록 인사사고는 내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중대한 법령 위반, 이 음주운전에 대해서 이 정부가 얼마나 강력하게 의지를 갖고 있는가 하는 부분을 이 사례를 통해서 보여준 것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앞서 대변인님 언급해 주신 것처럼 김민호 산림청장은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도입된 국민추천제를 통해 임명이 됐고요. 국정감사에서 추천 경위에 대한 질문에 제가 저를 잘 안다고 생각해 추천했다고 해서 셀프 추천 논란을 낳기도 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존경하는 이재명 대통령께서 추진하시는 진짜 대한민국 산림 정책을 위해 김민호 교수를 산림청장으로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누가 적은 글인지 아십니까? 네. 누가 적었습니까? 작성. 예. 제가 작성했습니다. 저는 저를 제가 잘 안다고 생각해서 저희 추천을. 그러니까 정서에 반한다. 네, 김 청장이 본인이 자신을 잘 알아서 추천했다고 했는데 불과 6개월 만에 음주운전으로 불명예 퇴진하게 됐습니다. 이분이 이제 신구대 환경 조경학과를 나왔습니다. 아예 동떨어진 건 아닌데 과연 산림청장으로 자격이 있는가, 그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요. 우리가 아는 백현동 아파트, 백현동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백현동 아파트가 지금 옹벽으로 돼 있는데요. 원래는 자연 녹지에서요. 준주거 지역으로 4단계 상향을 했습니다. 지금 대법원 확정 판결 받은 게 이재명 대통령의 어떻게 보면 예전에 성남시장 할 때 선대 본부장이었던 김인섭 씨가 로비를 통해 가지고 했다. 그 얘기가 대법원 확정 판결에 났는데 그 과정 속에서 성남시가 4단계를 올릴 때 환경 영향 평가를 했습니다. 근데 이분이 산림청장이라고 하면 산림을 조금 조성하고 보호해야 되는데 그거 문제 없다고 4단계를 허용하는 그 환경 영향 평가 의견을 냈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사람에 대해서 처음부터 애초부터 산림청장으로 과연 맞느냐? 결국은 이재명 대통령과의 관계 속에서 자격이 없는 사람을 산림청장으로 임명을 했다가 이런 사단이 난 게 아닌가, 그런 비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특보님께는 이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국민추천제의 취지가 좀 일각에선 무색해졌다라는 지적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글쎄, 이 음주운전 사고와 국민추천제를 직접적으로 연관시킬 수는 없다고 봅니다. 국민추천제라는 것은 말 그대로 본인을 포함해서 다른 사람들이 어떤 특정 직역에 특히 장차관 정도의 이상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전문성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본인을 포함해서 누구라도 추천할 수 있게 하자라는 것이 국민추천제의 의미였기 때문에 거기에서 통해서 어떤 장차관에 임명이 됐다라고 해서 만약에 이런 음주운전 사고가 있었던 부분은 불미스러운 일이지만 이 사고 때문에 국민추천제 자체가 어떤 이 초기에 가지고 있었던 목적 자체가 좀 그 취지가 퇴색됐다, 이렇게 비판하는 건 좀 무리가 있어 보이고요. 아무래도 국민추천제라는 것은 본인 스스로가 스스로를 추천한다고 하더라도
그만큼 공직사회에 이바지할 수 있는 역할을 다하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추천이 됐다면, 그래서 임명이 됐다면 그에 맞는 합당한 취지의 어떤 행동들을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비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 국민 추천제 자체가 이러한 행위들 때문에 퇴색됐다라고 비판하기엔 좀 너무 좀 무리가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저희는 국민의힘 소식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윤 전 대통령 선고 직후 침묵했던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을 내놨습니다. 무죄 추정을 언급하면서 윤 전 대통령과의 절연을 거부하는 입장을 밝혀 파장이 커지고 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국민의힘은 줄곧 계엄이 곧 내라는 아니라는 입장을 분명히 해왔습니다. 당원들께서 국민의힘에 요구하는 것은 당당함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과와 절연의 주장을 반복하는 것은 분열의 씨앗을 뿌리는 일입니다. 대통령과의 절연을 앞세워 당을 갈라치게 하는 세력, 단호하게 절연해야 할 대상은 오히려 이들입니다. 자, 들으신 것처럼 절윤 요구에 장동혁 대표, 절윤을 요구하는 세력과 오히려 절연해야 한다. 이들이 분열의 씨앗이라고 했습니다. 당 안팎에서 거센 반발을 예상을 했을 것 같은데 이런 입장을 낸 배경이 뭐라고 보시나요? 우선적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을 계엄을 해서 헌재에서 파면됐습니다. 대통령이 아닙니다. 정치적 판단도 받았고 헌재 재판의 판결도 받았습니다. 네. 이제 남은 것은 법적인 부분 아닙니까? 계엄이 곧 내란인지 여부를 다루는 건데 1심에서는 내란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법 앞에 모든 사람들은 평등하다고 한다면 1심 무죄 추정의 원칙이 적용돼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고요. 그런데 절연이라고 요구하는 국민들의 목소리 저는 존중할 필요는 있는데 다만 지금 우리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싸워야 될 분명한 대상이 있습니다.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은 재판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도 아니고 파면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은 선거에서 이겼다는 이유로 재판을요 아예 없애려고 합니다. 재판을 아예 없애려고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렇다면 지금 어제 송영길 전 대표 같은 경우도 아예 항소를 포기했거든요. 그러면 문제가 돈을 준 부분에 대해서는 다 녹취록까지 있지만 그 과정상의 증거를 위법하게 수집했다는 이유만으로 그런 과정이 모든 것들이 없던 일이 돼버린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장동혁 대표는 앞으로의 이재명 정부가 이렇게 벌어지고 있는 구속 취소와 사법부에 대해서 사실상 대법관을 알박게 하는 부분, 그리고 또 사심제를 하는 부분, 그리고 그다음에 또 법 왜곡죄를 통해서 사법부를 압박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힘을 모아야 되지 않는가. 그래서 좀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써야 될 것인가에 대한 어떤 그런 방점의 무게를 뒀고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1심 판결에 대해서는 존중한다는 입장이 좀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예. 네, 국민의힘 안팎에서는 장동혁 대표를 향한 비판의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는데요. 함께 들어보시죠. 장 대표의 말은 국민과 절연하겠다는 것입니다. 국민과의 전쟁을 선포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국민 앞에 고개 숙여 사과하십시오. 국민과 싸우는 당대표가 설 곳은 대한민국 어디에도 없습니다. 네, 한동훈 전 대표도 윤석열 세력의 숙주인 장 대표를 끊어내지 않으면 이 보수가 죽는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 지방선거를 100일 남짓 앞두고 이 국민의힘 갈등이 고리 최고조를 향해 가고 있다는데 이 지방선거를 앞두고서 이게 봉합이 가능할 거라고 보십니까? 저는 좀 불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일단 12.3 비상계엄이 위헌위법했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헌법재판소뿐만 아니라 법원에서 3번이나 판단이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에서 여전히 이 부분을 인정하지 못하고 오히려 우리가 윤석열이다라는 식의 메시지가 나온다면 이것은 국민의 눈높이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 그런 사안이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네. 지금 방금 전에 그 말씀 주신 분 나온 것도 국민과 절연하겠다라는 것 또 국민과 전쟁하겠다라는 이런 비판의 목소리가 저희 민주당 쪽이 아니라 국민의힘 내부의 목소리로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장동혁 대표가 이렇게 윤어게인 세력과 함께 하겠다라고 얘기한다면 실제 지금 이번 지방선거를 한 100여일 앞으로 남겨두고 있는데 그 국민의힘에서 지방선거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그럼 지방선거를 포기하겠다는 선언이냐라는 비판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지금 그런 목소리를 내고 있다면 네. 장동혁 대표의 입장을 제고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보는데 장동혁 대표가 그러한 생각을 갖지 않는다면 당내의 갈등은 훨씬 더 고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라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민주당에서도 장동혁 대표를 향한 비판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정청래 대표, 윤 전 대통령과 장동혁 대표 한 몸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기절초풍할 일입니다. 장동혁 대표는 윤 어게인을 넘어서 윤석열 대변인입니까? 윤석열과 장동혁, 윤장 동체입니까? 최소한의 염치도 없고 일반 상식조차 없는 폭언이고 망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정청래 대표, 국민의힘은 위헌정당 해산 심판 대상이다라고 경고를 했는데요. 여권에서 실제 정당 해산 심판을 추진한다면 어떻게 대응을 하실 건가요? 저는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요. 본인들은 이렇게 겁박을 하는데 제발 하셨고 그거에 대해서 만약에 받아들이지 않았으면 책임을 좀 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 관련해 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내란과 한통속이라고 계속 주장을 하면서 겁박을 하고 4인 회동서를 주장하면서 가짜 뉴스를 했습니다. 그것도 상임위와 본회의장에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법부를 능멸하고 사법부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데도 아니고요. 조은석 특검, 민주당이 추천한 조은석 특검이 수사를 했습니다. 혐의 없음으로 나왔습니다. 주기현 판사는 어땠습니까? 직권남용 혐의로 수사했죠. 무혐의로 나왔습니다. 어떻게 상권 분립이 돼 있는데 입법부가 사법부를 그렇게 겁박하고 능멸하면서 합니까? 그리고 추경호 전 원내대표 관련해서 내란죄로 어떻게 얽어매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구속 안 되지 않았습니까? 결국 저는 그 사실 계엄이군 내란인지 여부는 차분하게 사법의 영역으로 맡겨두고요. 네. 정치적인 걸 하지 말아야 된다 보는데 사법부와 야당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정도가 심하다 이렇게 봅니다. 예. 이런 상황에서 법사위 소위에선 내란죄에 대해서는 사면을 금지하는 법안이 처리됐고 민주당은 윤 전 대통령을 겨냥한 사면 금지법을 다음 주 본회의에서 처리할 방침입니다. 이 여야 입장은 엇갈리는데 함께 들어보시죠. 내란과 외환죄에 한해서는 특별 사면이든 일반 사면이든 금지해야 다시는 더 이상 대한민국에서 내란과 외환이 고개를 들지 않을 거다라고 판단했고 사실상 이 사면법 개정안은 보복과 괴멸 이 두 단어밖에 상징되는 것이 없다고 봅니다. 이 사면권을 국회 법으로 입법으로 제한하겠다. 이것은 헌법상 권력 분립의 원칙에 위배됩니다. 방금 들으신 것처럼 국민의힘에서는 헌법상 대통령 고유 권한을 법률로 제한하는 건 삼권 분립에 위배된다라는 이런 반발을 표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상 특정 인물을 염두에 둔 처분적 법률 성격이라고 이렇게 꼬집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뭐 특정 인물이라고 하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 대통령도 내란과 외환죄에 대해서는 형사상의 소추를 받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네. 그 이유는 이 내란죄라는 것이 헌정질서 그리고 민주주의를 파괴하겠다라는 목적을 가지고 이루어진 법률이 법 위반 사안이기 때문에 이 부분만큼은 가장 강력한 처분이 필요하다라는 것이 우리 사회의 일관된 목소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이 사면권이 대통령의 고유한 이 법률적 행위라고 하더라도 다른 부분은 몰라도 이 내란과 외환죄를 저지른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것이 이제 저희 민주당 쪽의 입장이고요. 네. 이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그 어떠한 관용도 있을 수 없다라는 부분들을 이 법에서 명시를 한 것이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위헌 그 논란이 있을 수는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어차피 이 대통령의 사면 역시도 헌법에서 법률로 정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입법부의 어떤 이 법률적 처분을 만드는 부분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역시 균열이 생기고 있는 민주당 소식도 짚어보겠습니다.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친명계가 주축이 돼 결성한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와 국정조사를 추진하는 의원 모임, 이른바 공소 취소 모임을 미친 짓이라고 직격하자 공소 취소 모임에서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우리가 빛의 혁명의 완수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재명 대통령 사건에 대한 공소 취소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명분이고 일부에서 시각에서 어떤 뭐 여러 가지 정치적 프레임으로 보는 시각은 저희들이 이거 성과와 업적으로 통해서 입증하겠다 이런 말씀. 네, 공소 취소 모임은 당초 87명이던 참여 의원 수가 104명까지 늘어났다 이렇게 세를 과시하며 국정조사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이 친명계가 사실상 새 결집을 도모하는 모습인데 이 지도부가 국정조사에 힘을 실어줄 거라고 보십니까? 지금 민주당에서는 검찰 개혁을 하는 이유가 정치검찰 없앤다고 그러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이재명 정부의 검찰한테 공소를 취소하라고 압박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있다면 재판에서 다퉈야 되잖아요. 저는 유시민 작가와 관련해 가지고 제가 이분에 대해서 이렇게 지지할 줄 몰랐는데 정상이 아닌 겁니다. 사실 생각해 보십시오. 죄가 있는데 유무죄를 통해 가지고 대한민국 국민은 모든 사람들은 법정에서 다퉈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재판이 중지되고요. 또 주변 사람들은 항소 포기나 상고 포기를 통해 가지고 갑자기 무죄를 받습니다. 그리고 본인 재판 관련해서는 아예 재판을 아예 없앤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요. 과거로 돌아가서 내가 했던 행위 자체가 없어지는 겁니다. 국민들의 머릿속에 있는 기억들을 다 삭제한다는 건가요? 이건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그래서 정도껏 하셔야 되는데 그런 차원에서 지금 민주당이 이렇게 보면 국민의 상식에 맞지 않는 유시민 작가의 말을 빌리자면 미친 짓을 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런 사람들이 늘고 있다는 건 뭐냐? 어떻게 보면 중도적으로 그리고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사람들이 점점 없어지고 있다. 이렇게 저희는 분석하고 있습니다. 네, 민주당 지지층도 분화하는 것 같습니다. 친명계 커뮤니티에서는 유시민 작가를 이해할 수 없다면서 유시민 전 이사장을 비판하는 글이 올라오고 있고요. 김어준 씨가 운영하는 온라인 게시판에는 대놓고 개파를 만든다라면서 친명계를 비판하는 글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런 지지층 분열로 당 내분에 불이 붙을 가능성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그런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고 봅니다. 네.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당의 지지층들은 다양한 생각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집을 해 주실 거다라고 믿고 있고요. 당내에서 지금 이 문제와 관련돼서 104명의 국회의원들이 공소취소 모임에 가입했다라고 하는 것들, 이것이 과연 이 104분이라는 분들이 과연 다 미친 사람들입니까? 그렇지는 않을 것이다. 상당히 상식적인 부분이 있는 것이고요. 이분들이 공소취소라는 것을 주장하는 부분은 검찰도 잘못된 기소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잘못된 기소에 대해서 바로잡을 수 있는 이 법적 권리, 이런 부분들이 공소 취소라는 제도로서 보장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걸 주장할 수 있는 것이고 그것과 관계없이 지금 국정조사를 추진해야 한다라는 목소리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얼마든지 당내에서 다양한 의견으로 주장할 수 있는 것이고 밖에 있는 분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비판적인 시각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당내에서 이런 부분들의 모임이 있다고 해서 이것이 무조건 비판의 대상이 될 수만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출렁이는 여권의 선거지용도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이 돈봉투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은 송영길 전 대표가 어제 민주당에 복당 신청을 했는데 같은 날 공교롭게도 이 대통령의 핵심 측근인 김남준 청와대 대변인도 어제 사직서를 제출하고 출마를 개항을 해서 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두 사람의 대결 구도가 펼쳐질지 교통정리가 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이 문제 다루기 전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송영길 전 대표는요. 사실상 돈봉투 관련해서 혐의가 짙습니다. 그런데 증거가 위법하다는 과정인데 그 증거가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의 전화에서 나왔습니다. 녹취록이 나왔는데 재판부가 다른 사건의 증거로 사용된다는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의 언급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위법하다고 얘기한 부분이 좀 저는 문제라는 부분을 다시 말씀드리고요. 사실상 개항을 같은 경우는 송영길 전 원내대표가 서울시장으로 나가면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배지를 달게 해줬습니다. 그로 인해서 대선에서 졌지만 국회의원은 배지를 달고 당대표까지 되는 데 있어서 방탄으로서의 큰 역할을 해줬거든요. 그렇다면 저는 그냥 인간적인 어떤 그런 부분을 따지고 본다면 송영길 전 원내대표가 당연히 본인의 지역구로 오는 게 맞다고 보는데 그거를 김남준 전 대변인한테 그렇게 자리를 주는 것은 좀 이재명 대통령의 좀 과한 욕심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지금까지 정치권 쟁점 짚어봤습니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매니저 갑질 의혹을 받는 방송인 박나래 씨가 피의자 신분으로는 처음 경찰에 출석해 8시간 가까이 조사를 받았습니다. 박 씨는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면서도 사실관계는 바로잡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신정원 기자입니다. 검은 외투 차림에 안경을 쓴 방송인 박나래 씨가 경찰서 밖으로 걸어 나옵니다. 저의 불편한 사안들로 다시 한번 심려 끼쳐드린 점 사죄드립니다. 박 씨는 어제 오후 3시쯤 경찰에 출석해 7시간 40분 동안 조사를 받았습니다. 갑질 의혹으로 전직 매니저들에게 고소당한 지 2달여 만입니다. 매니저들에게 술잔 던진 적 있습니까? 일단은 오늘 조사관님 조사에서 성실히 또 임했고 사실이 아닌 부분에 대해서는 또 바로 잡아야 되고. 박 씨는 자신을 고소한 매니저들을 공갈미수와 횡령 등으로 맞고소해 앞서 2차례에 걸쳐 경찰에 소환돼 고소인 조사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불린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경찰은 이번에 확보한 박 씨 진술 등을 토대로 추가 소환 여부를 검토할 방침입니다. 박 씨는 이른바 주사 이모를 통한 불법 의료 시술 의혹과 소속사 자금 횡령 의혹 등도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어제 주사 이모 씨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경찰은 박 씨에 대한 다른 의혹들 관련 자료를 분석하고 있다며 추후 박 씨를 불러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신정원입니다. 주말을 달구는 사건 사고 짚어봅니다. 안진용 문화일보 문화부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먼저 올림픽 소식입니다. 쇼트트랙 김길리 선수가 여자 1500m 금메달을, 최민정 선수가 은메달을 따내면서 우리나라가 쇼트트랙 강국임을 다시 한번 입증한 것 같아요. 네, 게다가 이 1500m 종목은 여자 1500m에서는 지금 3연패죠. 네. 최민정 선수가 앞서 두 차례 금메달 목에 걸었고 이번에는 김길리 선수가 또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예. 앞서 3000m 계주에 이어서 2번째 금메달, 대한민국 선수는 유일하게 2관왕에 올랐고요. 이외에도 동메달이 하나가 있으면서 명실공히 세계 최고의 힘을 다시 한번 입증했습니다. 그리고 함께 결승에 나선 최민정 선수 같은 경우는 이 종목에서 앞서 2차례 금메달을 목에 걸었고 역대 최초로 3연패에 도전을 했는데 은메달을 목에 걸게 됐습니다. 통산 7개의 메달을 차지했는데 이건 역대 6개의 메달을 걸었던 그 기록을 넘어서서 최민정 선수가 동학에 모두 통틀어서 한국 선수 중 가장 많은 올림픽 메달을 획득하게 됐습니다. 네. 게다가 두 사람 보시는 것처럼 금메달, 은메달 나란히 서서 이제 목에 걸었는데 두 사람의 모습이 마치 대관식을 보는 듯 여전히 우리나라가 여자 스케이트에 있어서 최강힘을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볼 수 있었습니다. 네, 올림픽 후반부 무더기 메달을 쏟아내며 이 쇼트트랙 최강국의 위험을 다시 한번 증명해준 김길리 그리고 최민정 선수의 소감 들어보시죠. 계주에 이어서 또 1500까지 금메달을 딸 수 있어서 너무 기쁘고 너무 영광스럽고 또 너무 많은 분들께서 응원해주신 덕분에 오늘 금메달 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고생 많았고 너가 1등해서 더 좋고 네, 한국 가서 맛있는 거 먹자. 좋아요. 네, 언니도 정말 너무 고생 많았고 언니랑 그동안 오랜 시간 동안 많은 분들이 도와주신 덕분에 여기까지 잘 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두 사람 참 화기애애 보이는데 김길리 선수가 초등학교 1학년 때 쇼트트랙을 시작했는데 본격적인 꿈을 키우게 된 계기가 다름 아닌 최민정 선수였다고요? 네, 맞습니다. 최민정 선수와 함께 심석희 선수였습니다. 이번에 예. 계주에서 함께 금메달을 합작한 선수들이죠. 우상과 함께 그 일원으로 금메달을 땄다는 게 굉장히 의미가 큰데 네. 두 사람을 롤모델 삼아서 훈련에 매진해 왔고요. 특히 체력이 뛰어나고 폭발적 가속력이 강점입니다. 네. 그래서 이탈리아의 슈퍼카이 람보르기니에 자신의 이름을 붙인 람보르길리라는 별명이 붙게 됐던 거죠. 예. 지난 2019년 사할린 동계 유소년 아시아대회 때 처음으로 주니어 대표로 발탁이 됐고요. 곧바로 3000m 계주 금메달을 획득을 했습니다. 조금 전에 최민정 선수와 두 사람이 이렇게 나란히 포옹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제 대한민국 여자
스케이트가 세대 교체 시기에 왔다는 것을 알 수 네. 있었습니다. 네, 우리 선수단 마지막까지 메달을 향한 열정을 불사를 전망인데요. 어떤 경기들이 남아있는지 소개해 주시죠. 네, 가장 관심이 쏠리는 종목은 정재원, 조승민 선수가 출격하는 스피드 스케이팅 매스 스타트입니다. 네. 이 종목 네. 같은 경우는 정재원 선수가 평창과 베이징에서 각각 은메달을 딴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림픽 3회 연속 메달을 목에 걸 수 있을지 더욱더 주목되는 부분이고요. 또한 여자부에서는 베테랑 박지우와 신의 임리원이 결선 진출과 메달에 도전을 하게 됩니다. 예. 그 외에도 또 봅슬레이 남자 4인승을 비롯해서 여자 2인승까지 경기가 준비돼 있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매니저 갑질과 주사 임무를 통한 불법 의료 행위 의혹을 받고 있는 개그우먼 박나래 씨가 어제 경찰의 첫 조사를 받았습니다. 조사를 받고 나온 뒤 박나래 씨 목소리 직접 들어보시죠. 조사관님들 질문에 성실하게 조사 임했고요. 사실대로 질문에 다 답했습니다. 매니저 갑질 혐의 인정하십니까? 그건 뭐 조사를 통해서 차후에 또 밝혀질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매니저들에게 술잔 던진 적 있습니까? 일단은 오늘 조사관님 조사에서 성실히 또 임했고 사실이 아닌 부분에 대해서는 또 바로 잡아야 되고 또 아마 바로 잡을 예정일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저의 불편한 사안들로 다시 한번 심력 끼쳐드린 점 사죄드립니다. 네, 조금 전 영상으로 보신 것처럼 이 조사를 마친 박나래 씨 밝아 보이는 표정이었습니다. 어제 조사 무려 7시간 넘게 진행됐는데 이 중요한 쟁점은 어떤 것들인가요? 네, 어제는 주로 이 갑질 의혹, 특히 잔을 던졌다. 예. 이 특수 상해 관련된 질문이 많이 오갔다고 하고요. 네. 지금 저 장면을 보시고 이번 조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거는 첫 번째는 우선 박나래 씨가 첫 조사였다는 거죠. 당초 네. 2월 12일 날 소환이 예정돼 있었는데 건강상의 이유로 한 차례 연기를 요청했고 이날 네. 전격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다만 들어가는 거 미리 오늘 소환 조사가 있다는 게 알려지지 않았고요. 진행 중에 알려져서 결국 나오는 모습이 언론을 통해 포착이 된 겁니다. 처음 사과를 했다는 게 중요합니다. 예. 지금까지 공식적으로 대외적으로 어떠한 사과의 메시지는 없었는데 이번엔 심력 끼쳐 죄송하다는 공식적인 사과가 있었고요. 또 멘트 중에 또 주목해야 될 점은 불편한 사안이라는 이 표현입니다. 예. 네. 직접적으로 무언가 자신이 어떤 걸 잘못을 했다는 게 아니라 불편한 사안을 만들었다라고 좀 두루뭉술하게 얘기를 했죠. 네. 구체적으로 사안을 하나하나 짚는 것보다는 전반적인 본인의 상황과 아울러 성실하게 조사를 임했다.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부분은 표정입니다. 예. 앞서 박나래 씨가 영상을 통해 입장을 낼 때 보면 굉장히 비장한 모습이었습니다. 네. 이 표정을 두고도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이 오갔는데 오늘 박나래 씨의 표정을 보면 상대적으로 굉장히 담담해 보입니다. 네. 그리고 살짝 미소를 짓는 모습. 마지막에는 취재진을 향해서 새해 복 많이 받으라는 신년 인사까지 있지 않았는데 왜 이렇게 했을지 놓고 보면은 이 역시 하나의 전략적 선택이었다는 분석도 가능합니다. 예. 왜냐하면 앞서 너무 비장한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는 대중적으로 반감을 사는 부분이 있었다는 거죠. 또한 지금 저렇게 상대적으로 여유 있는 모습이 이번 조사를 통해서 내가 결코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다. 이것을 증명할 수 있다는 자신의 다짐을 일종의 보여주는 모습이라고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경찰이 이른바 주사 임무로 불리는 이모 씨에 대해서도 같은 날인 어제 불러서 조사를 했다고요. 왜 네. 불렀을까요? 네, 일단 같은 날 일부러 불렀다고 보기엔 힘들 것 같습니다. 예. 왜냐하면 이미 주사이모 같은 경우는 앞서서 조사를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까지 연휴가 있었죠. 연휴가 끝나고 갑작스럽게 어제 출석을 하라고 얘기를 하지 않았을 거고 미리 얘기를 했을 겁니다. 다만 원래 계획대로라면은 박나래 씨는 12일 날 출석을 했어야 되는데 그날 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어제 겹친 것으로 보이고요. 또 하나 궁금한 거는 대질 여부입니다. 하지만 이 대질은 어제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제 대부분의 조사는 이런 갑질 의혹이라든지 혹은 특수상에 관련된 얘기였기 때문에 불법 의료 관련된 얘기는 추후 조사를 통해서 한 차례 더 진행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 내용이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주사이모와 박나래 씨와의 대질 조사는 이루어지기 어려운 상황이었을 겁니다. 네, 다음 소식도 짚어볼게요. 최근 안성기 씨, 이순재 씨 등 대한민국의 버팀목 같았던 배우들이 세상을 떠나 안타까움이 컸는데요. 올해 86살 최보람 씨 역시 몸이 안 좋다고요. 네, 이 관련해서는 전원일기에 함께 참여했던 후배 배우 박은수 씨 통해서 알려지게 됐습니다. 예. 박은수 씨가 한 방송에 출연해서 지금 최보람 선배님도 몸이 좋지 않으시다.
하여튼 선배님들의 건강이 다들 안 좋아져서 어떻게 해야 될지 봐야 될 것 같다라고 했는데 이후에 박은수 씨가 또 다른 매체를 통해서 인터뷰를 한 내용을 제가 소개해드리면은 네. 지금 최불암 씨와 전화 통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예. 본인이 한번 찾아가려고 했는데 이를 고사했다는 거죠. 결과적으로 지금 현재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 않은 게 아니냐라는 얘기와 더불어서 최근에 이제 안성기 씨와 또 이순재 씨 관련된 비보 있었기 때문에 최불암 씨의 건강에 대한 우려가 더욱더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1967년 드라마로 데뷔한 최불암 씨, 큰 산을 올라온 것 같은 자신의 연기 인생과 연기에 대한 철학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삶의 가치라고 하니까 삶의 이유가 무엇인가 그런 것을 좀 깨닫게 하는 작품이 있었으면 해서 나이 먹은 사람이 어떤 희망과 어떤 아픔을 위로해 줄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좀 하나 줬으면 좋겠다 하고. 네, 수사반장, 전원일기, 여러 명작에서 베테랑 연기를 보여준 국민 배우 최불암 씨. 이제는 후배들에게 자신의 자리를 물려줄 때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요. 네, 1967년 데뷔를 했으니까 올해로 딱 60년째가 네. 된다고 네. 볼 수 있습니다. 특히 한국인의 밥상이라는 프로그램을 지난 2011년부터 14년간 진행을 해왔는데 자진하차했습니다. 최수종 씨의 자리를 물려줬는데 예. 그때 이야기는 충분히 오래 해왔고 든든한 후배에게 물려준다고 얘기를 해왔습니다. 하지만 제가 취재한 바에 따르면 건강 상태가 그다지 좋진 않았었다고 네. 합니다. 왜냐하면 프로그램 취지 자체가 전국을 걸어다니면서 직접 발로 밟으면서 현지인들과 만나고 그 음식을 소개하는 건데 네. 체력적으로 부담이 적지 않았다는 거죠. 실제로 척추 시술 이후에 회복이 더딘 상태였다고 했는데 그럼에도 당시 건강 상태보다는 아무래도 이 자리를 이제 후배한테 물려줄 때가 됐다고 얘기를 했지만 이 프로그램 하차 이후에 아직까지 공식적인 연기 활동이나 대외적으로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건강상의 이유일 가능성이 더 높다는 데 무게가 실립니다. 네. 최불암 씨 빨리 건강 회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서울대공원의 인기 스타였던 시베리아 호랑이 이 미호가 세상을 떠났다고요? 네, 미호는 러시아 정부가 지난 2011년 한국 러시아 정상수교 20주년을 기념해서 선물했던 두 마리 호랑이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3남매 중 막내로 암컷이었는데요. 2013년 6월에 태어나서 결국 13년 만에 폐사하고 말았습니다. 네. 이와 관련해서 서울대공원 측은 소중한 가족이었던 미호가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다는 비보를 전했는데요. 언제나 그 아름다운 모습으로 감동과 행복을 줬다면서 사람들과의 교감을 좋아했던 특별한 호랑이였다고 미호를 기억했습니다. 네, 그런데 미호가 세상을 떠난 이유가 다른 호랑이와 싸움을 벌였기 때문이라고요? 네, 맞습니다. 또 다른 호랑이 금강이라고 있는데요. 네. 지난달부터 같은 방에 있었는데 이 방에는 호랑이가 총 3마리 있었고 그중에 미호와 금강 간의 싸움이 있었다는 거죠. 여기서 금강은 경미한 부상을 입었는데 미호의 부상은 꽤 컸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서울대공원 측은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고 했는데 지난 2024년에도 시베리아 호랑이 3마리가 서울대공원에서 폐사한 바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관리 소홀이 아니냐 하는 따가운 질타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네, 이 미호가 워낙 많이 사랑받았던 호랑이였던 만큼 이 추모 공간까지 생겼다고요? 네, 이 미호가 생활하던 맹수사 그리고 홈페이지에 온오프라인 추모 공간이 생겼는데 실제로 많은 관광객들이 또 관람객들이 이곳을 방문하고 있고 온라인 추모 공간에도 여러 댓글들을 남기고 있습니다. 이 같은 상황이 너무 아쉽고 미호가 보고 싶다는 얘기와 더불어서 지금 관리의 문제로 사망한 것이라 볼 수도 있는데 이 죽음을 마치 자연사처럼 보이는 것에 대해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질타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안진용 문화일보 문화부 기자와 사건 사고 짚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말인 오늘 온화한 초봄 날씨가 나타나고 있지만 대기질이 좋지 않습니다. 수도권과 강원 영서, 세종은 초미세먼지 농도 나쁨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일요일에는 새벽부터 낮 사이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조금 내릴 텐데요. 강수량은 5mm 미만으로 많지 않겠습니다. 영남 지역을 중심으로 대기의 건조함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내일 비가 내리면서 건조특보가 일부 해제되는 곳도 있겠지만 여전히 화재 예방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한낮 기온 서울과 춘천 17도, 대전과 대구 19도까지 치솟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날씨 변화가 크겠습니다. 월요일 아침 영하권으로 떨어지겠고 화요일에는 전국에 비나 눈이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2월 21일 토요일 뉴스 현장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